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돈의 모습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 혹시 느끼시나요? 네, 그렇죠. 현금 쓰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지갑에 현금 없어도 불편한 걸 잘 모를 정도니까요. 근데 그 빈자리를 이제 디지털 화폐,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아니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다 하는 이야기들이 막 채우고 있어요. 아, 네. 관련 뉴스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결제가 좀 편해진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 어쩌면 개인의 자유나 사회 구조까지도요.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디지털 화폐라는 거대한 흐름, 특히 그중에서도 CBDC가 과연 무엇인지, 이게 가져올 편리함 뒤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얼굴은 없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통제와 감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시대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또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부터 잠깐 해보죠. 이건 CBDC랑은 좀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달러 같은 실제 화폐 가치에 1대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예요. 테더나 USD 코인 같은 게 대표적이죠. 아, 그래서 스테이블, 안정적이다 이런 이름이 붙었군요. 맞습니다. 이게 국경 간 송금이 굉장히 빠르고 저렴해서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시장 규모도 상상 이상이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미국 정부가 이걸 약간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본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거든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결과적으로 달러 수요를 늘리고 미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볼 CBDC는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네, 훨씬 더 중요하고 파급력이 클 수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국가가 직접요. 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명분들은 참 좋아요. 뭐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된 상인들을 돕는다거나 결제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자금 세탁 같은 범죄를 막는다거나 다 필요한 일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통화 정책 효과를 높이고 국가 통화 주권을 지킨다 이런 목적도 있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 우려 사항이에요. CBDC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가능성이요? 그게 뭔가요? 말 그대로 돈 자체에 특정 조건을 프로그래밍해서 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 돈은 뭐 다음 달 말까지만 유효하다 이런 유효기간을 설정하거나 아, 기간 제한을요? 네, 또는 이 돈으로는 특정 상품, 예를 들어 뭐 친환경 제품만 살 수 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술이나 담배는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거나 이런 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정책 효과를 높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정책 도구로서는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정부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판단에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돈 사용을 마음대로 그것도 실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아예 막아버릴 수 있는 시스템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막는다. 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걸 조지 오웰 소설 18, 14에 나오는 빅브로더 사회의 현실화 가능성으로 봐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경고죠.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라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한데요. 네. 예를 들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계좌를 동결하거나 특정 활동을 못하게 자금 사용을 제한하는 식의 통제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거래 내역이 중앙 시스템에 다 기록된다면 이건 뭐 프라이버시 문제는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현금은 누가 어디서 뭘 샀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익명성이 있는데 CBDC는 모든 거래 기록이 중앙 서버에 남게 됩니다. 그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모든 소비 습관, 어디를 자주 가는지, 심지어 이동 경로까지 다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완벽한 금융감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또 개인 신용평가 같은 데 활용될 수도 있고요. 아, 신용평가까지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우려 때문에 CBDC를 통한 개인 금융정보 감시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논의되고 있어요.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아예 CBDC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도 했고요. 사생활 침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이유죠.
다른 나라 사례는 없나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ECNY 사례가 중요합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시범 운영 중인데 보도에 따르면 편의성은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정부의 감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용을 좀 꺼린다고 해요. 아, 역시 감시 문제가.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이 이 디지털 위안화 시스템을 자국민 통제를 넘어서 다른 나라의 일종의 디지털 감시 체계로 수출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감시 시스템을 수출한다? 정말 심각한데요. 우리나라 상황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내년부터 10만 명 규모로 CBDC 실거래 테스트를 한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주요 시중 은행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실험이죠. 본격적인 도입을 염두에 둔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몇 가지 좀 주목해 볼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BDC 도입을 주도하는 인물들의 배경이나 국제기구, 예를 들면 세계경제포럼은 WEF 같은 곳에서 논의되는 글로벌 의제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시각들이 있어요. 글로벌 의제와의 연관성이요. 네, 그리고 특히 카카오뱅크가 이 CBDC 모의 실험과 기술 구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이와 관련해서 카카오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문제나 또 특정 단체와의 연관성 같은 걸 지적하면서 데이터 주권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 문제. 우리 금융정보가 어떻게 관리될 거냐 이런 거군요. 그렇죠. 우리 국민의 민감한 금융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관리되고 보호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최근에 추진되는 모바일 신분증 같은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도 결국 이런 큰 그림 안에서 디지털 통제 인프라 구축의 한 단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럼 만약에요, CBDC가 전면 도입되고 디지털 아이디랑 연동되고 뭐 사회신용 시스템 같은 것까지 결합된다면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정 정치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또는 정부의 비판적인 활동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죠. 아, 또는 탄소 배출 감축 같은 명분을 내세워서 개인의 소비 활동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육류 소비 할당량을 다 썼으니 더 이상 못 산다거나 개인 차량 연료 구매 한도를 정한다거나. 와, 그렇게까지요. 그건 정말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뜨거운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삶의 전체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깊은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전체주의적인 통제 사회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네요. 그럼 이런 중앙화된 통제 시스템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움직임은 없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비트코인 같은 건 좀 다른가요? 네, 비트코인은 CBDC와는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비트코인의 핵심은 탈중앙성이 있어요. 탈중앙성이요? 네, 중앙은행이나 정부 같은 특정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개인들끼리 P2P 네트워크상에서 직접 거래하고요. 그 모든 거래 기록은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함께 검증하고 분산된 원장, 그러니까 일종의 공유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식이죠. 아, 중앙 서버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분산 원장 기술, DL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투명하게 운용되고 한번 기록된 거래는 누구도 임의로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다는 불변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래의 유효성은 다수 참여자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나왔다고 하던데 그것과도 관련이 있나요? 네, 깊은 관련이 있죠. 기존의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 즉 정부나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그 대안으로 등장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도 없고 특정 거래를 검열하거나 막기도 어렵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에서 자산을 지키는 수단, 디지털 금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디지털 금?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금융 검열 저항성입니다. 정부나 특정 기관이 개인의 자산을 임의로 동결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거죠. 아, 그게 CBDC와 가장 큰 차이점이겠네요. 그렇죠. 특정 국가의 금융 패권에 종속되지 않고 개인의 금융 주권을 지키려는 움직임과도 연결되고요. 하지만 비트코인도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얘기는 항상 나오고. 네,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죠.
가격이 너무 오르내리니까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나 교환 수단으로 쓰이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래 처리 속도도 느리다고 하던데요. 실생활에서 쓰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비자 카드 같은 기존 결제 시스템에 비하면 훨씬 적어요. 이걸 확장성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상 화폐로 쓰이긴 어렵지 않나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결제 수단보다는 투자 자산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게 부각되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 노력도 계속되고 있어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2차 계층 기술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요? 네,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면서 소액 결제를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죠. 그렇군요. 중요한 건 방향성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CBDC가 중앙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면 비트코인은 기술을 통해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금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대안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개인의 자유와 주권을 중시하는 철학이 그 바탕에 깔려 있고요. 아, 정말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변화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퍼지고 또 각국은 CBDC 도입을 서두르고 이러면 정말 국제금융 질서 자체가 완전히 재편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전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이게 되면 다른 나라들의 통화 주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통화 조건이 약화된다고요? 네, 자국 통화 대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나라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워지겠죠. 결과적으로 전 세계가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으로 더 강력하게 통합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와, 그럼 거의 단일 통화 시스템처럼 되는 건가요?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걸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처럼 강력한 중심 국가가 금융을 통해 주변부를 통제하는 그런 질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요. 제국주의 시대라 비유가 좀 무섭네요. 그럼 각국 중앙은행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자율성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혹시 다른 사회 통제 시스템과 연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까 잠깐 나왔던 15분 도시 같은 개념과 맞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BDC, 그리고 아까 말한 디지털 ID, 여기에 만약 사회 신용점수 시스템 같은 것들이 결합된다면 결합된다면요? 개인의 활동 반경이나 소비 패턴을 추적하고 이걸 기반으로 어떤 행동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지는 거죠. 15분 도시 개념 자체는 걸어서 15분 안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좋은 취지 아닌가요? 네, 원래 취지는 그렇죠. 생활 편의성을 높이자는 건데 만약 이게 CBDC와 결합되어서 특정 구역 내에서면 사용 가능한 돈이 발행되고 구역 간 이동에 제한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동 제한까지요? 네, 예를 들어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이동 거리를 제한한다거나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점수를 깎아서 이동이나 소비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하는 방식의 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겁니다. 중국 사례를 보면 그런 게 그냥 상상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이미 인공지능 기반의 CCTV로 사람들의 얼굴과 동선을 파악하고 사회 신용 점수에 따라서 기차나 비행기표 구매를 제한하는 등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교 활동이나 정부의 비판적인 생각을 통제하려는 움직임도 강하고요. 네,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쩌면 미래 사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너무 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혹시 좀 음모론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쩌면 개인의 자유보다는 점점 더 강력한 통제를 향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편리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복잡하고 어쩌면 좀 두려운 미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그 질문이 참 중요하죠. 이런 거대한 변화와 통제 강화의 가능성을 접하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특히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 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곳에 묘사된 전례 없는 환란이라든지 강력한 통제 시스템의 등장 같은 예언들이 지금 상황과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도전들이 어쩌면 그런 성격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네. 기술 발전이 가져온 편리함의 이면에 있는 위험들, 그리고 사회 전체가 거대한 통제 시스템 아래 놓일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은 분명 우리 신앙인들을 깨어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흐름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은 뭘까요? 성경은 이런 시대에 단순히 어떤 기술을 피하거나 세상적인 재물을 더 많이 쌓으라고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준비를 강조합니다. 바로 영적인 준비 그리고 공동체적인 준비입니다. 다가올 어려움을 진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영적인 준비와 공동체적인 준비?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나 요셉의 창고에 비유되는 참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피난처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그리고 서로 깊이 연결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건물에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걸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아, 그 이상이라는 거죠? 네.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밀알 비유처럼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못 맺지만 자기를 깨트리고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것처럼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내가 가진 물질,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누고 그랬다고 하던데. 네, 바로 그런 모습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나오잖아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통용했고요. 와, 정말 이상적인 모습이네요. 그렇죠. 근데 아이를 낳으려면 엄마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듯이 이런 진정한 영적 공동체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자기 부인과 헌신적인 수고, 어쩌면 해산하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해산하는 고통. 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시간을 내서 만나서 밥을 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열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사도 바울만 봐도 교회를 세우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잖아요. 배신도 당하고. 맞습니다. 정말 뼈아픈 현실이죠. 영혼을 품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길은 때로는 정말 깊은 상처와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한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고 세우는 일에는 그만한 대가 지불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렸다고까지 했잖아요. 네, 디모데후서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고 고백하죠. 한때는 동역자였던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 버렸다고도 하고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게 배신과 오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망적인 상황 속에서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를 복음으로 낳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적인 기쁨,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합니다. 아, 오네시모. 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보상이고 진정한 영적 부유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진짜 요셉의 창고는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비축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마음과 재물을 내어주며 쌓아가는 관계,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 그 자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관계와 공동체 안에 있는 창고. 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지혜이고 준비라고 믿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다가오는 시대, 어쩌면 정말 전체주의적인 통제가 강화될지도 모르는 이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은 단순히 기술 변화를 따라잡거나 위험을 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 공동체야말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를 안정하게 지켜주고 또 길을 잃지 않도록 밝혀주는 진정한 등대이자 방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디지털 화폐 시대, 특히 CBDC가 가져올 수 있는 편리함과 동시에 그 이면에 도사린 통제사회의 가능성, 그리고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네,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통제의 가능성을 항상 인지하고 기술의 발전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동시에 변화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본질적인 가치, 즉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에 기반한 공동체를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는 지혜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청취자에게 질문을 던지며 세상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정말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개인의 자유가 점점 더 위축되고 사회 전체가 보이지 않는 통제 아래 놓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그 삶 자체가 어쩌면 이 시대를 향한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외침이자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